배재림 MBC와 함께하는 스마트 선거 방송, 시민이 기획자고 참여자인 방송, 우리가 직접 말하고 갈아엎는 정책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제21대 총선 후보자들께 우리의 의견을 전해봅니다. 이번 주제는 주거입니다. 사는데 집 필요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죽어라 이래도 이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죽어라 주거 문제. 지금부터 다양한 의견 나눠봅니다. 대전 MBC와 함께하는 스마트 선거 방송, 시민이 기획자고 참여자인 방송, 우리가 직접 말하고 갈아엎는 정책 이야기 함께합니다. 게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함께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저는 시민의 총선이라고 하는 시민 정치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집값이 계속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값 문제랑 그리고 그런 주거를 꼭 소유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는 월평동에서 살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인데 청년 활동들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집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구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주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네, 저도 시민의 총선 대화모임 같이 진행한 청년이고요. 이제 저도 그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거와 부동산이 이제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따로 구분해서 이제 또 그런 정책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저도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에서 일하고 있는 문지연이라고 합니다. 주거 정책에서 좀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생활 동거인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청년들이고 주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직면하신 집을 구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정책이나 이런 걸 뭐 대출 상품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부동산에 이제 중개인분을 좀 많이 믿었어요. 근데 사실 너무 믿기가 지금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믿고 정말 어머님처럼 잘 대해주신다 이런 마음까지 이제 들었던 중개인분이 계셨었는데 왜 우리의 편은 없지? 만약에 내가 빌리는 사람의 편은 없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도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전세 지원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딱 그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5, 6평 정도 되는 집들이 6,500 되는 게 이게 맞는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현실에 어거지로 타협해서 뭔가 사는 느낌도 되게 그 용어들 자체가 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 뭐 확정일자를 받아서 꼭 동사무소 중세대 가서 확정일자 받고 이걸 서류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확정일자가 뭐지 또 이러고 또 찾고 이러고 그냥 아는 사람들만 또 다시 혜택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들.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의 집과 집의 가격은 어느 정도일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좀 고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잘 몰라서 정확한 뭐 이제 그런 정책을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잘 모르면 법률 뭐 같은 거를 상담 받을 수 있는 주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조금 마련해 주신다거나 뭔가 이제 불이익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좀 속 시원히 이야기해서 해결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좀 법적으로 마련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주거 시장에 그 허위 매물이 너무 난무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할 때는 몰랐는데 계약하고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허황된 정보로 올려놔가지고 이제 주거를 구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거나 혹은 이제 속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주거 시장 자체가 조금 투명해지는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거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만 자꾸 혜택을 보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허위 매물 방지법 혹은 이제 허위 매물 처벌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공인중개사들의 법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사실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혹은 이제 미흡하게
소개하거나 이제 연결해 줬을 때 그랬을 때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네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본 거라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거래의 투명성, 공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법안들이 좀 같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 시점에서 함께 사는, 함께 주거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비혼주의자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족에 대한 법적인 그런 정의를 보면은 뭐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로만 가족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법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가족과 연이 끊긴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던 동거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동거인이지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시신 수습을 못하고 무연고자로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 제도나 사회 제도들이 가족이라는 그 사회에서 규정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형태가 아니면은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여기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생활동반자라는 관계는 두 성인의 합의를 하고 함께 살면서 서로 돌봐주자라고 약속한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014년부터 생활동반자법이 입법 논의가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이고 그런 관계를 이제 국가에 등록하게 되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지, 사회복지 뭐 혜택이라든지 주거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에서 좀 정의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장이 주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현 정부의 사회정책 핵심어 뭐 기조는 찾아보니까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를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다. 뭐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 정부에서 이루려면 저는 가족의 프레임부터 좀 바꿔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좀 주거의 형태도 더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어떤 만화에서 봤는데 자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립이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망 안에서 의존도를 낮추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작지만 건강한 그런 관계망 속에서 연결돼서 그런 관계망들이 이어져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일단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생활동반자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가족 프레임을 껴야 된다는 얘기인 네네,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되게 희한한데 부모님이 다 계시고 자녀까지 있어야 사람들이 정상가족이라고 인식하고 또 법적 테두리도 그렇게 다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상가족의 이제 규정 프레임 자체가 사실 하나의 편견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한 분이 없으시거나 혹은 고아이거나 이러면 비정상적인 가족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거 지원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모든 복지 정책이 다 이제 4인 가족 혹은 그 기존에 우리가 정상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가족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존재 자체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이런 가족 형태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동거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사회복지 체계 안에서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런 법의 대상 자체를 굉장히 포용적으로 넓혀놓는데 아직까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계속해서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이런 생활동반자법을 얘기했었을 때 또 이런 동성애를 이제 혐오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상한 프레임으로 또 공격하실 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동성애를 허용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이성 결혼을 하는 비율이 이제 그걸 통해서 먼저 같이 동거 형태로 해서 하는 비율이 90%고 이제 동성 결혼을 하는 비율은 이제 그걸 통해서 한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비약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거는 사실 그 반대측의 엄청난 그런 확대 해석인 것 같고 저도 봤을 때 이게 그 일반적인 집 구조 형태도 예를 들면 이제 침실 같은 경우가 되게 은밀하면서 가장 권력적인 곳이잖아요. 집에서 그런 것들을 좀 깨는 구조들도 좀 이 생활 동반자법을 통해서 다양한 주택 아니면 어떤 다양한 집의 구조들을 또 제공하는 또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활 동반자법이 어떤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끌어오는 것과 같이 그런 집안에 있는 그런 권력 그런 것들 상징하는 것들도 같이 한 번쯤은 깨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서울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1인 가구 여성분들의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런 이제 같이 뜻이 맞으시는 분들끼리 동거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돕는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인 가구 여성분들이 안전한 시설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의지할 수 있는 그 동료가 옆에 같이 살고 있으면은 사실 더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형태의 주거 혹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가족 혹은 동거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 이번 좀 전체적인 각 정당들의 정책 쪽에서는 이 관련된 논의는 거의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친한 형 아는 뭐 친구분이랑 같이 전세를 구해서 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도 저는 어떻게 보면 서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같이 사니까 그런 관계가 돼서 이제 생활 동반자법에 이렇게 뭔가 보호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아까 여자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남자분들도 같이 그렇죠. 이렇게 살거나 뭐 남자 여자분이 같이 살거나 했을 때에도 이것이 이제 가족의 어떤 새로운 형태로 뭐 이렇게 묶여서 지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지내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사실 실제로 그렇게 제 주변에도 많이 이제 남자분들 아니면 여자분들 뭐 남자 여자분들 같이 집을 구해서 왜냐면 집이 비싸니까 살고 계신데 그럴 때 이제 전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은 법은 한 명만 이렇게 뭐 그쵸. 해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뭐 다 이렇게 뭐 같이 하면 좀 어렵다 이런 복잡한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게 뭐 생활 동반자법이 좀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공성을 띠는 주거 관련 정책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데 계속해서 그게 뭐 규제를 하거나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런 집값에 관한 부동산 정책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다 싶으면 다시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서 그걸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파트 값이 지금부터 폭등하면 다시 투기 과열금지 구역을 다시 묶어서 부동산 그 집값 아파트 가격을 다시 잡겠다 이렇게 안정을 꾀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단순히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우리 사회가 주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정치권에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이거 집을 사는 곳으로만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서 그러고 이제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집값을 안정시킬 테니까 다시 집을 빨리 사라 계속해서 그런 집 주거 프레임 자체가 계속 소유하고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재산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거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그 투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하면 시선을 이제 그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이제 주체가 되는 정책들을 좀 같이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한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에 관련된 정책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도 뭐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이제 다음 국회에서 또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2년
계약하고 이제 사실 갱신을 청구할 권리도 없고 임대인이 다시 임대료 올리면 그거대로 살거나 아니면 다시 집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는 이제 주거에 대한 공공성이 다른 이런 국가들보다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주제들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같이 보는데 이제 대전시가 지금 빈집이 한 6,000여 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나 뭐 이런 거 살 수 있는 곳을 보면 한 3,800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집을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서 같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모든 지역을 다 재개발을 할 수 없고 그 모든 지역을 저는 이제 공공성을 띈 주택을 제공도 하기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봤을 때 그 빈집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제공할까 봤을 때 되게 집을 원하는 수요는 모든 각계각층에 다 있는데 그럼 이걸 청년 공공임대주택이나 뭐 노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좀 바꾸는데 지금처럼 좀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주택이 아니라 다양하게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그런 좀 단지 형태로 그 안에서 같이 자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빈집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먼저 선정해서 거기에 특성이나 수요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빈집을 뭐 사회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같이 수용을 해서 만들어가는 이제 것도 필요하고 그게 지금 빈집 문제가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빈집이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빈집 문제의 핵심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투자 혹은 투기를 목적으로 이제 집을 사는 걸 자꾸 허용하니까 빈집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 집을 내가 산다 혹은 소유한다 이렇게 가는 프레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를 목적으로 내가 살지 않지만 구매하는 걸 계속 허용하니까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자신이 직접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그 집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저는 사실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집 주인들이 대부분 다 서울 분들이시거나 다른 지역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공인중개사분한테 좀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그분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이제 주거를 투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매물 뭐 나왔냐 그래가지고 전화로 그냥 집을 구매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내가 이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부동산 혹은 주거를 굉장히 이제 투기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투기과열지구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해 놓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해 놓으면은 그 투기과열지구로 선정 안 된 지역은 다시 또 투기지역이 되잖아요. 대전이 딱 그런 꼴이고 그래서 대전도 투기과열지구로 또 지정이 되면 또 다른 지역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의 구멍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마치 이제 심시티라는 게임 아시죠? 그 게임 하듯이 그냥 집을 여기 몇 채 사볼까? 몇 채 사볼까? 몇 채 사볼까?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또 언론에서 30명이 집을 10만 채? 몇만 채였죠? 10만 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만 채일 거예요. 만 채인 것 같은데 30명이 1만 채를 소유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30명이 1만 채면은 한 명당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집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사실은 그 한 개인 혹은 한 가족이 그 2채 이상 혹은 3채 이상 소유하는 거를 아예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내 집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다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한 채 혹은 2채 가지고 생활하시는 건데
세 주택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면 대부분 다 투기 대상의 규제인데 되게 희한한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당이 정책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정치인이 그런 제안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언젠간 나도 여러 채를 가질 거다,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헛된 희망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내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대부분의 시민들하고 상관없는 규제인데, 종부세도 사실 마찬가지고, 근데 왜 일반 시민들이 반대할까? 오히려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투기하시는 분들을 왜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변해 줄까? 그런 고민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막 주거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할 때 그런 이제 소유를 그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엄청나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이제 봤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금을 이제 그냥 받으시면은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받아서 이제 그걸 매달 받는 것보다 한 번에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집을 사셔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받으시면서 지내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집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새로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부터 투자의 목적으로 자기 은퇴 자금을 투자의 목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집에다 넣는다는 게 사실은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보통은 얘기하세요. 이제 그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뭐 내시거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안 내고 뭐 은퇴 자금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 이제 공인중개사분들한테도 듣고, 그래서 제가 임대 관련해서 뭐 이제 월세 같은 걸 내면 그걸 이제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투자로 이제 보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걸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내채 이제 그 부동산 법이 이제 새로 이제 바뀌면서 4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그런 법이 이제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4채 가지신 분들이 한 채를 팔면서 그것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4채 이상 가지지 않은 분들이 그거를 또 갭으로 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4채도 안 되고 3채로 줄여야 돼. 어디까지 줄여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법을 조금 이제 차차 줄여나가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좀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투기를 금지하는 법이 차례차례로 뭐 4채, 뭐 3채, 뭐 2채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조건부로 계속해서 조금씩 찔끔찔끔 대책을 마련하니까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네, 종부세도 네. 너무 조건이 많이 붙는 종부세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별로 세금도 많이 안 내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 사항도 없는데 해당 사항 없으신 분들이 종부세를 더 반대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고, 그 사실 또 걱정되는 거는 대전 지역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투기를 하게 되는 과정이 외부 투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먼저 가격을 계속 올리면은 내부 투기 세력이 거기에 반응하고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이 끝차를 타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대전 지역이 딱 그 마지막 막차 타고 있는 시점이 지금 시점인 것 같은데, 근데 막차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 빚내 가지고 한번 투자해 보려고 무리하게 집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게 사실이고,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얘기 들어봤을 때 이거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해서 내 빚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리해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집값 떨어지면은 빚을 못 갚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게 될까봐 그것도 사실 조금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미 집값이 다 오르는 상태니까 무리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한 다음에 이미 집을 사버렸거든요. 근데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갚나.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규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할 때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새로운 아파트로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더 많이 짓고 더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근데 그 프레임이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인 게, 주택 공급률이 이미 100%가 넘었는데 그거 언제까지 계속 지을 거냐. 그게 진짜 집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닌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그 경제 활성화 혹은 주거 문제 해결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지금 주거 문제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런 주거 문제 관련된 걸 조금 더 밀도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주거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주거를 통해서 투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의 모 국회의원님께서 임기 동안 서초구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재산이 8억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만 해가지고 8억이 올랐어요. 재산이. 그래서 아니 대전에 사는 지역구 의원이 왜 서초구에 집이 있어야 되냐. 국회 활동을 하려면 이제 강남에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를 하면 되지. 네, 전세를 하거나 빌려 쓰거나 이러면 되지.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한 채만 소유하게끔 규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에 있는 집 다 팔고. 근데 그게 저는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이런 식으로 그 주거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그 고위공직자들, 솔직히 말해서 4급에서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도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한 채만 소유할 수 있게 해야 이게 이런 주거정책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상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 혹은 대부분의 그 청와대 그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강남에 혹은 서울에 집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이런 흐름이니까 그런 부분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제들도 좀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독 이제 그 자기들이 뭔가를 내어놓는 정책들은 또 소극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계속 좀 요구되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국회가 이제 국민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을 닮은 국회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진짜 영진 쌤 말대로 주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그 투기를 하고 그걸로 이제 이익을 얻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국민도 되게 신뢰성이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안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아니면 저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나. 그쵸. 그쵸. 문자를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주거의 문제는 어쨌든 이거 주거의 투기로 인해서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노동이랑도 되게 연결이 될 것 같고, 네, 주거는 어쨌든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대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 곧 많은 시민,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길 기대해 볼게요. 꼭 이번 공약엔 없더라도 얼마든지 서민의 문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의 눈으로 저희가 지켜보는 걸로 하고, 네. 주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